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쭉 우리가 결합 레버리지를 갖다 우리가 지난번 말하다 말았는데, 거기 보면 BCG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이 BCG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이 제품을 과연 생산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 속에서 새로운 물품을 갖다가 내놓을 때 기업으로 볼 때는 승부를 걸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판별식이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BCG다 그럼 무슨 예방접종인가 이렇게 오산을 하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그룹들이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 하나하나 제품마다 두리뭉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판별식을 가져보자. 바로 이런 사업의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사업을 두리뭉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품 하나하나마다도 어떻게 되느냐, 승부수가 걸려질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제품을 출시한다. 그런 얘기가 돼서 마케팅할 때 우리가 BCG라는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BCG다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가 되느냐, X축은 바로 여러분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얼마나, 바로 현재는 뭐를 갖다 얘기할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준점을 잡았을 때 바로 얼마만큼 시장을 점유하느냐. 현재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시장을 얼마나 점유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소로 좁자. 그래서 일단 대소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소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Y축에다가는 뭐가 되느냐, 미래를 나타내자. 미래는 뭐가 되죠? 그렇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미래를 점치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성장성을 놓자. 이렇게 우리가 되죠. 성장성을 놓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고 여기 소를 갖다 놓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대소는 바뀔 수가 있다 그러는 거, 좌표가 바뀌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 바뀌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궁극은 다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갖다 하나 새로 시발해서 내놓겠다 이럴 때는 바로 성장이 미래 장래성이 있다라고 보지, 없다 그럼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정할 때 이 물건은 시중에 나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때 여기에다 이제 의문을 답니다. Q. 신제품을 갖다가 출시하기 위하여 Q를 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Q를 달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Q를 달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Q를 갖다 달아놓고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타를 만들고, 스타. 그럼 여기에 캐시카우라 그러죠. 캐시카우. 캐시카우는 황금의 젖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모든 삼다만상은 세월이 지나면 다 언젠가는 사람이 생명을 잃듯이 제품도 뭐가 되죠? 영원한 제품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밀려서 바로 도개 단계로 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단계. 바로 여기에 Q가 되고 많은 돈을 쏟아여서 스타를 만들면 나중에는 가만히나 놔도 돈을 갖다 벌어들이는, 이 대표적인 게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경우는 광고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 현재는 가만히 놔도 돈을 갖다 끌어여는 캐시카우 영역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영원한 건 없다 이거죠. 언젠가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4개의 단계를 갖다 우리가 분석했을 때 현재인 시장의 점유율과 미래를 나타내는 성장성을 나타내가 대소로 나왔을 때 어떤 제품 하나가 나왔을 때 맨 먼저 이거부터 Q를 걸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Q의 단계를 달고 과연 스타를 만들까? 그리고 캐시카우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놓을까? 그리고 나중에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사라질 건가? 이렇게 1, 2, 3, 4로 가게끔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이래서 바로 4로 떼버릴 건가? 안 돼. 바로 얘되느냐, 손대지 마. 이와 같이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바로 현재와 미래라는, 현재 점유율과 미래의 성장성을 나누고 하나하나 종목마다 다 따져주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다, BCG 매트릭스다. 이런 말을 쓰는 거 기업 진단론에서는 필히 여러분 알아야 되며,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경영을 갖다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경영학의 뭐와 같으냐 하면 바로 그 마케팅 우리가 할 때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2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2 곱하기 2가 되면 바로 BCG는 2 곱하기 2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3 곱하기 3으로 가자. 좀 더 세분화하자. 대중소. 좀 더 매트릭스를 갖다가 더 넓게 분산을 시켜서 우리가 따져주자고 하는 게 지메킨스 기법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2 곱하기 2라면 여기는 얘들은 상중하로 갑니다. 다 상중하로 갑니다. 도표를 우리가 나중에 쭉 그래서 나타내면 자 어떤 내용이냐 그럼 여기 삐삐삐 이 삐삐삐를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상중하로 나왔을 때 AAA 여기는 CCC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2 곱하기 2에서 전체가 모두가 몇 개가 되느냐 3 곱하기 3이 되어서 9개 영역을 나타내더라. 그럼 9개 영역을 나타내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삐삐삐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AAA는 뭐가 되죠? 바로 상당히 성장성을 얘기하는 얘기가 되고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CCC는 철수를 해라 이쪽은 철수 이런 얘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AAA냐 BBB냐 CCC냐를 갖다가 조금 전에 배웠던 뭐가 됐냐 BCG 매트릭스에서 2 곱하기 2를 3 곱하기 3으로 나누며 AAA 그룹이냐 BBB 그룹이냐 CCC 그룹이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하는 걸 G 매트릭스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 분석이나 또는 아니면 환경 분석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포터의 산업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포틀러가 뭐를 갖다 얘기했느냐 바로 산업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산업 구조가 하나의 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는 전망에 영향을 주는 게 뭐죠?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파이로 팩토하다. 파이로는 5가지란 얘기가 되지. 팩토하는 바로 요소란 얘기가 되죠. 5가지 요소가 바로 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이 포터의 산업 구조를 갖다 굉장히 강조를 하죠. 왜? 한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내놓으면 학생들은 전부 다 손바닥에 적어와가지고 답달더라 이거죠. 그럼 바로 포터의 산업 구조 개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포터의 산업 구조 5 팩터와는 5가지가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은 너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도록 해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은 바로 일종의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PD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X축에 두자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럼 X축에 물건을 갖다 두다 보면 맨 먼저 누구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다. 그럼 이 물건을 갖다가 생산된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떼와서 파는 사람이 나와 경쟁자다. 나와 경쟁자는 물건을 떼와 판다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럼 다음 단계는 누구죠? 파니까 바로 소비자에게 흘러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생산자가 만든 물건이 나와 경쟁자에 의하여 떼와서 치열하게 팔면은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물류를 나타내는 바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물적 유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바로 X축에는 물량의 흐름을 갖다가 생산자로부터 경쟁자와 나아가 떼와서 소비자에게 판다 이걸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Y축에는 뭐가 되느냐? 시간의 개념을 갖다 놔서 타임을 놓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3가지가 있을 거다 이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과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갖다 대체할 만한 대체제 출현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죠? 바로 과거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대체제. 이 대체제가 되고
현재는 나와 경쟁자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태니까 여긴 더 잡을 수 없고, 미래는 뭐가 되죠? 미래는 바로 여러분 진입을 얘기하는 진입장벽. 진입장벽의 어떤 벽? 바로 진입장벽이 높느냐 낮느냐, 이게 바로 미래에 들어올 기업의 어떤 그러면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변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Y축에는 타임을, X축에는 물려는 흐름을 나타내는 PD의 흐름을 갖다 이야기한 게 바로 포트가 말한 산업구조의 5가지 변수, 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한 5가지 변수가 어떠냐. X축은 물량의 흐름을, Y축은 시간의 흐름을 놓고 우리가 봐서 지금까지 나를 대체할 만한 게 있었느냐, 현재 나와 경쟁자의 치열한 상황, 미래는 진입이 쉬우냐 어렵냐, 이거 이하여 결정하는 바로 구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와 경쟁자 현재는 하나의 중첩되다 보니까 원래 3개인데 전체를 따지면 5가지가 된다. 왜? 이건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갖다 5 팩토라고 하며 한 운명을 결정짓는, 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는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로 생산자, 경쟁자, 소비자 협상력.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내는 과거에 지금까지 대체제가 나왔느냐, 현재 나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느냐, 미래 진입 장벽은 어떠냐. 근데 이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 5가지 구조를 우리는 바로 5 팩토하다. 바로 5가지 산업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생산자의 어떠냐 그러면 바로 협상력, 그 다음 나와 경쟁자의 어떤 치열한 경쟁력, 그리고 소비자의 협상력을 나타내고, 여기는 비제재 출현, 그 다음에 이건 경쟁의 과정, 이거는 진입장벽의 내용. 이걸 갖다 우리 5가지를 5 팩토화를 하며 한 산업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다. 그런데 항상 X축은 물량이 흘러가는 것,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해서 나와 경쟁자가 떼어와서 소비자에게 판다 하는 과정을 놔주시면 되죠. 그리고 시간을 놓을 때는 지금까지 나를 대체할 만한 자가 있었느냐, 과거죠. 현재 경쟁력 있게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이죠. 미래는 바로 진입이 어떠냐, 나의 산업의 진입이 너가 어떤가를 결정짓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첩되는 걸 빼니까 5가지가 되는데, 이걸 바로 5 팩토화라는 얘기로 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한번 반드시 포트의 산업 구조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산업 구조는 이 5가지다를 알았어요. 근데 이 바로 여러분들 포틀러가 말할 때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사람은 자, 이 5가지가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좀 더 이제 공부를 만약에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까지 나오느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죠. 5가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노력에 의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시장의 점유율이 높으면,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이익을 얻어야 된다면 비례적으로 갈 거다, 직선적일 거다.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실제로 어떻죠? 열심히 얻어야 된다 그러면 노력해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까지는 쭉 그대로 갑니다. 어느 순간에 가가 쭉 올라가가 쭉, 어느 순간 가서 쭉. 여러분 아마 토익 토플 시험을 갖다 볼 때 여러분 영어 점수 정말 안 올라가죠. 열심히 한다 그래가 노력한 데 대하여 바로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론이건데, 실제는 어떠냐, 시간이 걸려야만 계단계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더라. 이게 현실이라고 해요. 그럼 기업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익이 된다면 대비가 되지만, 이렇게 단계를 갖다 거쳐서 올라간다는 이론이라면 한 산업의 구조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바로바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기업의 안위를 어떻게 장만해야 되느냐는 제품의 가격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고가의 전략, 저가의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중하라는 틈새 전략, 이 3가지 전략이 나온다. 소위 말해서 고가는 명품을 만들어서 아예 비싸게 팔아라. 명품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명품 전략이다. 명품 전략으로 이들은 그냥 비싸게 팔아가 이 상황을, 이게 아니니까 극복하자. 두 번째는 저가 전략은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박리담회는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이윤을 작게 하고 많이 팔아라. 박리담회라.
방위단위를 통하여 이익을 산출해서 이런 시기를 메꿔 나가라.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틈새를 얘기하죠. 틈새 시장을 갖다 잡아라. 틈새 시장을 잡아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틈새 시장이다. 이 세 가지 전략을 갖다가 가지고서 위기에 이런 단계를 갖다 대처하는 게 보트가 말하는 뭐가 됐냐? 바로 가격 전략이었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쭉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과 시험 봐야 될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경영 분석 기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궁금해 있었던 BCG, G 맥킨스 기법, BCG가 2 곱하기 2라고 나타낸다면 여기는 3 곱하기 3을 나타내고 보트의 산업 구조는 바로 중요한 5가지를 이해를 하는 거. X축은 뭐가 되냐? 물량의 흐름을, Y축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여 우리는 바로 5가지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점유율을 높이면 바로 이익이 직관된다 이래 보지만 실제 이래 되기 때문에 대비를 위한 전략이 뭐가 되죠? 가격 전략은 바로 3가지 고가의 전략을 펴느냐 아니면 저가의 전략을 펴느냐 틈새 전략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는 바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 그런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바로 하나의 5팩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이 3가지는 매우 우리 기업 진단론 쪽에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경영학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거의 이런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경영학 할 때도 나왔고 기업 진단론 할 때도 중복되는 거 참 많습니다. 그죠? 또 경영학 속에 재무관리 쪽도 이되죠.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무관리 쪽도 꼼꼼히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경영 부위나 기업 진단 부위에 중첩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3가지지만 BCG, G 맥킨스, 보트의 산업 구조의 5가지 영향,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며 이제 다음 5절에 나오는 경영 분석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5절의 경영 분석 기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영 분석 기법은 과연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경영 분석 기법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경영 분석 기법에는 바로 가장 먼저 상태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스톱의 단계냐 프로의 단계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이 정태적이다 그럴 때 정태는 바로 딱 정지시켜 놓고 우리가 분석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 BS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재무상태표가 되죠.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뭐가 되냐? 프로다 이러면 흘러가는 과정 속이니까 바로 장사를 하면서 포괄손익계산서죠. 포괄손익계산서. 장사를 하며 이익과 손해가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총수익에다가 총비용을 갖다 빼는 단기순이익을 갖다 이렇게 내면 이거 단기순이익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재조정, 저 바로 재조정이 필요한 부위와 필요 없는 부위를 갖다가 이어서 이쪽을 갖다 넣으면 포괄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단기순이익. 그 다음에 재조정 문제. 그 다음에 이 재조정을 갖다 가감해서 나오는 게 포괄손익이다. 포괄손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자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는 회계에서는 단기업적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단기업적주의다. 단순히 이익과 손해만 가지고 따지는 단기업적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조정이 해야 되고, 또 뭐 재평가 적립금,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환율이 올랐다, 오르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조정과 재조정이 안 되는 부위를 또 줘서 가감해서 포괄손익으로 보는데, 이걸 갖다 무슨 주의냐, 여기까지 다 보자 하는 게 포괄주의다 이거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단기업적주의로 가자 할 땐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걸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가감해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포함되고 할 때는 우리가 포괄주의라고 불러준다 하는데, 이 포괄은 동태적 흐름 속에서 장사를 하는 속에서 우리가 따져준다 하는 말이 바로 포괄 동태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업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어떠냐. 정태는 이외에도 여기는 또 이제 현금 흐름표도 있죠. 현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의해되느냐 그러면 남아있느냐.
캐시의 인프로와 아웃프로의 흐름. 이것도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하나의 동태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 정태적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효과와 효율이라면 딱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과정. 오늘 결과를 얘기하고 이건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효과라고 말하죠. 효과적이다. 여기는 효율이란 말을 갖다 쓰죠. 효율적이다. 그래서 효과다, 효율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이런 거 꼬박꼬박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들어가면 기업 진단론은 매우 경영학 또 경영 속의 재무나 이런 쪽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분들은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취급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에서 결과를 얘기한다 효과적이죠. 과정을 얘기한다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태는 뭐가 되느냐 그럼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나 동태는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흐름을 나타내는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꼼꼼히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냐면 분석의 방법에 따라 우리가 얘기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분석의 방법에 따라 얘기하라 그럴 때 진짜 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걸 실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6-273 이런 처럼 실제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실수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실수다. 반면에 비율은 바로 여러분 잘 알죠. 몇 프로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23% 또는 분모와 분자를 갖다 둔 상태 10분의 3 이런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하나의 비율을 얘기하는 10분의 3은 30%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의 비율에 의하여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숫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비율이냐에 따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중복되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같이 체크를 하며 나가는 게 매우 도움이 되고 기업 진단론은 잘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점수를 갖다 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의 뭐가 됩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점수를 갖다 올리는데 하나의 공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알지만 경영이다 또는 회계다 이런 하나하나 과목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부담을 줍니다. 적당히 공부해서는 절대 어디 되느냐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 진단론은 조금만 공부를 해주면 그래도 60, 70점 정도를 무사히 넘어가면 좀 더 하면 7, 80으로서 다른 과목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전략 과목 아니냐 생각한다면 꼬박꼬박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서 분석의 자료가 뭐냐 주목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알죠.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BS다. BS는 아까도 정태적이다 이런 말을 했죠. 정태적이다. 딱 정지된 순간에 하나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바로 여기 BS와 IS 재무상태표를 먼저 얘기를 했군요. 자 죄송하고 이게 바로 IS를 우리가 얘기한다. IS는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움직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수익에다가 총비용 총수익에다 총비용을 갖다 우리가 빼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느냐 재조정이 들어가서 포괄손익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흐르는 속이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죠? 프로다. 흘러가는 과정.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결과가 되죠. 결과. BS를 얘기한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어떤 결과. 일정 시점에 바로 현재의 자산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 얼마냐 하는 움직임 속에서 딱 정지시켜놓고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스탑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건 바로 흐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하나의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효율적이다. 반면에 여기는 효과적이다.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건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가 되죠? 결과를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쓰여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냈을 때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자르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잉여금 계산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도 이게 회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기업 진단,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지도사가 되었을 때 이 바로 기업을 갖다 진단하라 그럴 때 이렇게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중복이 되더라도 묻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회사가 이익을 냈다 이거예요. 순이익을 냈다 그럴 때 순이익은 회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순이익이 나오면 순이익을 진멋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는데 또 질서와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기업은 반드시 세를 내는 걸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죠. 법인세를 일단 내야 됩니다. 기업은 돈 벌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기본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세금을 냈다 그러면 나머지를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 배당을 줬다. 주주에게 배당을 줬다. 그럼 법인세를 주고 배당을 줬다면 그 나머지가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업이 가지고 있을 때 맨 먼저 나온 게 뭐죠? 상법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그 다음에 법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세 번째 정관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네 번째 잘라도 남는 미처분 부분.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회계 시간의 이야기, 기업 진단론 시간에도 우리는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서 보통 이제 상법에 의하여 우리가 잘라두는 걸 뭐라고 하죠? 이익준비금이다. 뭐 회계 시간에도 여러분 배웠지만 이익준비금이라는 말을 쓰죠. 이익준비금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자원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마다 배당을 무조건 많이 가지겠다 이런 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배당의 10분의 1만큼 주주들이 나눠 가지는 자기들끼리 우리 뭐 배당 많이 해버리자 그 통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에 배당을 100억 한다면 10억은 뭐의 이름으로? 이익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그런 게 상법의 규정의 이야기는 얘기가 되죠. 이거 바로 우리가 자르는 거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 그 다음에 법에 의한 걸 법적 적립금이라고 하죠. 법적 적립금. 여기는 적극과 소극이 있는데 적극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 소극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아이가 법적 적립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관에 의하여 자르는 걸 임의 적립금이라고 얘기하죠. 임의란 말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임의라는 말은 바로 회사 임의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에 적극 소극, 아까 제가 법적을 조금 잘못 말했는데 임의 적립금 속에 적극과 소극이 있다. 법적으로는 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잘라도 남더라. 그러면 이건 뭐냐?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며 또 이거는 다음 달로 넘어간다니까 2월 잉여금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겠지.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왜 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재무제표 종류 속에 속하며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요즘은 IFRS에서 주석에 들어가는 사항이다. 바로 주석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어떻게 잘랐다는 걸 하나의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현금 흐름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현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남아있느냐. 예를 들어 현금 흐름표라 그럴 때 현금 흐름표는 캐시의 인프로와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일명 재무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무의 원천이다.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 얘기가 있겠죠. 장사를 하다 보면 캐시 아웃프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웃프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의 운용이라고 얘기하죠. 재무의 운용. 재무의 운용이다. 또는 재무의 운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떤 각도로 우리가 보느냐 그러면 그냥 보지 않고 세 가지 각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따져주자. 장사를 할 때 세 가지 각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봐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현금이 들어오는데 영업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 하는 영업적인 부위. 두 번째는 재무적인 부위, 재산관리죠. 예를 들어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다, 돈을 구워온다, 그건 재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투자. 이 세 가지가 또 있어 얘들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우리가 따져준다는 걸 이미 회계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지만 한 번 더 여기는 기업진단론 쪽에서도 이런 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 영업은 어떤 걸 통하여 재무의 원천으로 돈이 들어오죠? 바로 매출액이 되는 거죠. 물건을 팔았다. 매출액은 뭐가 되죠? 돈이 흘러 들어온 과정을 얘기한다 이거죠. 팔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재무의 운용은 바로 돈이 나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을 위해서 뭐가 되냐? 매출의 원가, 매입했을 때 원가, 매입의 원가, 돈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매출, 매입의 원가, 매출의 원가, 또는 뭐 매입을 했을 때 매입의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갖다 우리는 판관비라고 얘기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갖다 우리가 줬다. 이건 뭐가 되느냐? 다 장사를 위하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다. 그럼 이제 재무적인 입장은 사채를 여기서 어디에 되느냐? 발행했다. 사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지 뭐. 예를 들어 사채를 갖다 나중에 어디에 되느냐? 그럼 상환했다. 그럼 이건 돈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캐시 인프로는 발행, 캐시 아웃프로는 상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상환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가 됩니까? 만약에 유형자산을 얘기합니다. 유형자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 줄었다는 말은 땅 건물이 줄었다. 땅 건물이 줄었다는 말은 팔았다는 얘기지. 돈으로 얘기하면 돈은 어떻게 되죠?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유형자산이 늘어났다. 뭐냐? 땅과 건물을 샀다. 돈이 나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전부 항목은 돈이 들어온 항목을 얘기해. 돈이 들어온 항목을 얘기해. 여기 전부 항목은 뭐가 되죠? 돈이 빠져나간 항목을 얘기해.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뺐을 때 이게 순수하게 자기가 얼마만큼 자본이 늘어나느냐 줄어들었냐를 얘기하는 거. 캐시 인프로에다 캐시 아웃프로를 빼면 남는 게 뭐가 되죠? 이쪽으로 우리가 보면 워킹 캐피탈. 일하는 자금. 일하는 자금이 얼마냐? 일종의 순전자본이라고 얘기하죠. 순전자본이다. 순전자본이 얼마냐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현금흐름이다. 이미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배웠지만 그래도 기업 진단론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제조원가 명세서다. 이는 바로 제조원가라는 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상품을 자기가 만들어 팔 때 일어나는 이야기, 원가 회계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회계와 두고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본다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오느냐를 나타내주는 일람표라고 얘기하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냉정히 따지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말 속에서 상품이란 말과 제품이란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품은 타인이 만든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파는 겁니다. 남이 만든 물건을 떼와서 판다는 얘기가 바로 상품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떼와서 팔 때는 원가가 얼마냐 매입 가격의 제비용을 갖다 한 만큼 원가를 보고 판매가와 대비하면 끝나기 때문에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품은 뭐가 되느냐 자기가 메이킹했다. 지가 만든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얼마 파느냐 제조 원가. 물건 만드는 데 드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한다면 회계 쪽에서 얘기한다면 상품을 취급하는 재무회계라고 우리가 말하죠. 재무회계다. 재무회계는 상품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 나오는 제품은 뭐가 되죠? 원가 회계를 얘기하는 거죠. 원가 회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얼마의 물건을 만들었느냐 원가 회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의 경우 상품은 그러다 보니까 T가 하나만 우리가 배웠죠. 상품이라는 계정을 하나로 나누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상품이다 해서 상품이라면 여기가 기초재고, 여기가 매입에, 여기가 매출에, 여기가 기말재고, A, B, C라고 얘기하고 여기 D라고 하면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우리 옛날에 원가 계산할 때 아마 회계 시간에 배웠죠.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그럼 원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그래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이 원가와 D를 갖다 비교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상품 매출 이익이다 하는 걸로 나왔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상품 계속 하나만 취급하면 됐다 이거지. 이게 뭐냐? 재무회계 쪽의 이야기였다 이거죠. 근데 원가 회계는 바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든다. 그러면 바로 밀가루. 여러분 잘 아는 재료부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상태, 바로 제공품이죠. 완성된 빵, 뭐가 되죠? 제품이지. 그래서 이 세 개 단계 흐름을 갖다가 나타내는 걸 우리는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뭐 물론 회계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를 이제 만약 경영지도사가 되었다면 분명히 기업을 진단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상담받는 사람들에게도 흐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에 밀가루다. 재료부란 말이에요. 재료부. 그 다음에 제공품은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에요. 다음 제품 뭐가 되느냐? 자기가 만들어서 완성한 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까 배웠을 때 상품 계정에 A에다 B를 더해 C를 빼면 원가라는 얘기를 바로 여기에 밀가루 반죽에 완성된 빵에 똑같이 적용을 해준다 하는 걸 회계 시간에 우리는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 기초재고 재료, 기초재료란 말이야. 여기 매입액이란 말이야. 여기 기말재고다. 그러면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뭐가 되죠? 바로 투입된 재료 원가. 투입된 재료 원가가 여기에 나와. 얼마 내가 제공하는데 투입했느냐. 여기 이제 여러분 알지만 여기에 기초가 A가 되고 투입된 재료 원가 이쪽으로 와. 여기 위대로 오는 거야. 재료부에서 그대로 이되죠. A에다 B를 더해 C를 빼면 이거 그대로 정해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노무비라든가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 요거는 그냥 계산해가 그대로 여기 B 자리에다 갖다 주면 된다 이거지. 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럼 이게 A이고 이게 B 택이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바로 이게 뭐죠? 제조 원가가 제품을 만들 때 들었던 제조 원가가 나오더라. 얼마 들어가 물건 만들었다 이거지. 그럼 이제 자기가 만든 물품 속에서 여기에 기초에 뭐가 됩니까? 제품이 있다 이거지. 근데 여기 제조 원가가 여기로 오라 이거지. 오라 이거야. 이게 B가 되죠? 그럼 여기 기말에 제품을 빼면 바로 진열대. 이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진열대 팔라고 올려놓은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제조하는데 얼마 원가가 들었다는 소위 진열대에 있는 상품에 또는 자기의 제품의 매출 원가를 얘기한다.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 여기 나오는 마지막 요 얘기를 쭉 하나의 표로 만드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이게 바로 왜 들으냐. 여러가지 분석 자료. 여러분이 나중에 뭐가 되었을 때 경영지도사가 되었을 때 기업 진단 해달라 하면 사용해야 될 재무제표의 종류들을 쭉 우리가 한번 같이 봤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분석의 목적에 따라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익 수익성은 바로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순이익. 유동성은 얼마나 안정적이냐. 유동부채가 되죠. 이 두 가지는. 활동성은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하느냐. 생산성은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의해되느냐. 성장은 현재와 그 다음 미래, 올드와 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비교하는 6가지 이건 매우 반복되며
시각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첫 시간부터 강조 수없이 강조해도 비율 분석은 우리 뭐가 되죠? 기업 진단론에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뭐 이거 더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 연결하며 풀어보고 그다음에 왜 보냐 왜 보냐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연결하며 꼼꼼히 기업 진단론을 하나하나 진행하면 수업 시간 들어서 거의 커버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고 또 제가 주는 여러분들 자료 그 서브 노트를 또는 요약집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의대를 작성해가며 고민을 해보는 이런 시간 또 책과 대비를 시키며 바로 진행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분석의 목적부터 한 번 더 리뷰를 하며 꼼꼼히 진행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